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6시 30분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수는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세우며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이지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어요. 지혜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어요. 민수는 32, 지혜는 31살로.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민수는 종로에 있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지혜는 송파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민수가 2년 선배였는데, 우연히 동아리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선후배 사이였지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걷다가 3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죠.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2년간 사귀다가 작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으로 송파구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30평대 아파트로 신혼부부에게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거실에는 지혜가 고른 베이지색 소파가 놓여 있고, 안방에는 민수가 선물한 화장대가 자리 잡고 있었죠. 매일 아침이면 지혜는 민수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민수는 회사까지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고, 지혜는 학교까지 버스로 20분이면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집을 나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는 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혜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민수는 오늘 하루도 고마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지혜의 손맛이 담긴 김치찌개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대신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을 본 이웃들이나 지인들은 늘 이 부부를 부러워했어요. 교과서에 나올 법한 모범 부부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큰 갈등이나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누가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두 사람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때로는 한강공원에 나가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지혜가 좋아하는 디저트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을 즐거워했고, 지혜는 민수가 관심 있어 하는 전시회나 박물관에 함께 가는 것을 좋아했죠.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민수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상사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고, 지혜 역시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지혜는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유명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각자의 하루 일과를 서로에게 들려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고, 지혜는 학교에서 만난 귀여운 학생들의 이야기나 동료 교사들과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가끔 외식을 하기도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나 한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한 주간의 피로를 풀었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두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부부를 보며 언제나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결혼 초기의 달콤함이 아직 남아있는 듯 보였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 보였습니다. 누구도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결혼 생활이 2년째 접어들면서 지혜의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야간 자율 학습, 감독 업무가 부쩍 늘어났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것이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야자 감독을 맡게 되었다고 민수에게 설명했죠.
처음에는 민수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업무가 많아졌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혜는 성실한 교사였고 학교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야자 감독이 있어도 10시 반 정도면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이었어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도 학교 회의가 있다거나 수업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지혜가 일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지혜가 집에 돌아올 때의 모습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가끔씩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회식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얼굴이 붉어져 있고 걸음걸이가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지혜가 들어왔을 때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블라우스에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지혜는 학교에서 자료 정리하느라 정신없었다며 얼버무렸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핸드폰 사용 패턴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재빨리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가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화면을 가리거나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일도 생겼어요. 샤워하러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거나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면 지혜는 학교 업무용 단체 톡방이라고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잘 입지 않던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 전에 사둔 예쁜 원피스나 치마를 다시 입고 출근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민수는 혹시 학교에 특별한 행사라도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주말 아침에 일어나서도 지혜는 평일처럼 꼼꼼하게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었어요. 단순히 학교 업무를 보러 가는 것 치고는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지혜는 업무용 회의라 동행하기 어렵다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주던 지혜가 이제는 간단하게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학교에서 만난 재미있는 학생 이야기나 동료들과의 에피소드도 예전만큼 풍성하게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담아두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고 지혜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부부간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사실 지혜의 변화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한 차례의 회식 자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새학기를 맞아 교직원 전체가 참석하는 환영회였고 지혜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근처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혜는 올해 새로 부임한 체육과 최동호 선생님과 처음 제대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동호는 34살로 지혜보다 3살 위였고 전라도 출신의 훤칠한 키에 운동선수 출신다운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혼이었고 성격도 활발하고 유머러스해서 자리를 한껏 즐겁게 만들어 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동료로서의 관심이었어요. 동호가 들려주는 이전
학교에서의 경험담이나 학생들과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지혜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지혜 역시 자신의 수업 경험이나 학급,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회식이 끝난 후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2차를 가자고 제안했고, 지혜도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서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동호는 지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좋아하는 발라드를 함께 부르거나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등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생각보다 많이 마셨어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는 편이었는데 동료들과의 즐거운 분위기에 취해 계속 잔을 비웠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올 때쯤에는 걸음이 휘청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고 동호가 지혜를 부축해서 택시에 태워주었어요. 택시 안에서 동호는 지혜의 집 주소를 물어봤지만 지혜는 술에 취해 정확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동호가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다며 모텔로 향하자고 제안했어요. 지혜는 취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지혜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때 지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과 쾌감도 경험했어요. 처음에는 실수였다며 자신을 다독였지만 동호와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동호 역시 지혜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고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마다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곤 했어요. 일주일 후 동호가 지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업 관련 상담이 있다며 방과 후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지혜는 망설였지만 결국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동호는 지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동호는 지혜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생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지혜 역시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복잡한 감정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 민수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동호에게 느끼는 설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동호는 지혜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감독이라는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실제로는 동호와 함께 학교 근처 모텔이나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학교 업무용 단체 톡방이라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동호와 주고받는 은밀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끌림을 확인했어요. 동호는 지혜에게 민수와는 다른 남성적 매력을 보여주었고, 지혜는 동호에게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자극과 흥미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5월 둘째 주 금요일 아침 지혜가 민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사 연수가 있다며 2박 3일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어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이라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처음 들어보는 연수 프로그램이라서 궁금해했지만 지혜가 자세한 일정표까지 보여주며 설명하자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연수 장소는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한 연수원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쌓여왔던 의심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최근 행동 변화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연수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야자 감독이 늘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주말 외출, 핸드폰 사용 패턴 변화 등이
모두 연결되어 보였거든요. 주말 동안 민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교차했어요. 결국 민수는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혜가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 후 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민간 탐정 사무소를 찾아보았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업무를 일찍 마치고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탐정 사무소의 김 소장은 40대 후반의 경력 많은 전문가였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소장은 이런 사례를 많이 다뤄봤다며 며칠 안에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이고 사진과 동영상 증거까지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요일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어요. 김 소장은 숙련된 조사원 한 명을 강원도로 파견해서 지혜의 동선을 추적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원은 속초시 일대의 연수원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지혜가 참석했다는 교육청 주간 연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사원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지혜는 연수원이 아닌 속초 바닷가 근처의 한 리조트에 있었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젊은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체육교사 최동호였어요. 조사원이 찍은 사진들은 민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지혜와 동호가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세 번째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이 리조트 객실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혜는 민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동호는 지혜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사원이 추가로 확보한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온 렌터카에 소형 녹음 장치를 설치해서 얻은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 녹음 파일에는 민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로 남편이랑 할 때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 들렸고, 이번 여행이 제일 행복하다는 고백도 있었어요. 동호는 지혜에게 남편을 떠나서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내용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 조사원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이것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2년간 함께 쌓아온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 지혜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직접 따져 물을지 아니면 더 증거를 수집할지 아니면 바로 이혼 절차를 밟을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목요일 오후 지혜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다고 연락했을 때 민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섰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큰 여행용 가방을 끌고 들어선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민수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연수가 정말 힘들었다며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혜는 가방을 안방으로 가져가서 정리하기 시작했고 샤워를 하겠다며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들이 민수에게는 연기로 보였어요. 3일간의 불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지혜는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수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무슨 일 있냐며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민수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느껴졌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정리해둔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출력한 문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지혜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 다가왔지만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속초 바닷가에서 동호와 팔짱을 끼고 걷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이었어요. 지혜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리조트 레스토랑에서의 다정한 식사 장면과 객실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녹음 파일을 문서로 옮긴 대화록이었어요. 지혜 본인의 목소리로 남편보다 동호가 훨씬 좋다고 말한 내용과 이번 여행이 제일 행복하다고 고백한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호가 함께 살자고 제안한 내용과 지혜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한 대화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혜는 서류를 보면서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었거든요. 몇 분간 침묵이 흐른 후 지혜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지혜의 눈물을 보면서도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자신을 속여온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일간 연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혜는 울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실수였다고 말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들이었거든요. 특히 민수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지혜가 교사라는 점이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학교 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교사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지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용서는 있을 수 없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지혜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민수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잠을 잤어요. 지혜는 거실 소파에서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2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부은 눈으로 학교에 출근했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며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며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보여준 배신감은 치유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이혼 소송과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민수는 강남구에 있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수가 가져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탐정이 확보한 사진들과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상간남인 최동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어요.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결혼, 생활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즉시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받은 속초 여행 사진들은 물론이고 리조트 숙박 기록까지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혜와 동호가 함께 체크인한 기록과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수집되었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렌터카 블랙박스에서 나온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지혜가 남편과의 관계를 비교하며 동호를 더 좋아한다고 말한 부분과 함께 살자는 동호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박 변호사는 추가적으로 지혜와 동호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공식적인 통화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도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민수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학교 교장에게 지혜와 동호의 불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변호사의 조언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민수는 학교를 찾아가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과 면담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며 두 교사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교장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자료들을 검토했고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함과 동시에 내부 징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지혜와 동호는 각각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는 두 교사의 행위가 교육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 교사들 간의 분류는 학교 분위기를 해치고 교육 현장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교사들의 윤리의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두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민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어요. 박 변호사가 준비한 소장에는 지혜의 불륜 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을 청구했고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동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타인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으로 이끈 데 대한 책임을 물어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동호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혜는 민수의 소송 제기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민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완전히 깨진 상황에서 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증거들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속초 여행 당시의 모든 사진과 동영상 숙박업소 이용 기록, 렌터카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등이 공식 증거로 채택되었어요. 지혜와 동호 측 변호사들도 이런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혜와 동호의 불륜 사실이 학교 내부를 넘어
더 넓은 교직, 사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회자되던 이야기가 점차 다른 학교 교사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어요. 교육청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면서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어요. 직접적인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송파구 소재 고등학교의 국어교사와 체육교사라는 정보만으로도 관련자들을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교직 사회가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는 것이 이런 때 여실히 드러났죠. 특히 지혜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동료들이나 교대 동기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교사로 알려졌던 지혜의 이런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교사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동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체육교사 모임이나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그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미혼이라고 해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죠. 더구나 같은 직장 동료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도덕적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학교 내부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다른 교사들은 두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받지 않거나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교무실 분위기도 어색해졌고, 각종 회의나 모임에서도 냉랭한 공기가 흘렀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차 구체적인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충격도 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자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두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왔고 학교 측에 항의 전화도 빗발쳤어요. 학부모들은 이런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혜가 담당하고 있던 학급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국어 수업을 통해 문학과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교사가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학부모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두 교사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며 즉시 다른 학교로 전근을 보내거나 아예 교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사의 윤리의식, 부재와 교육 현장의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확산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실명 보도는 없었지만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논조의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사회적 압력을 받아 더욱 엄중한 처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어요. 지혜에게는 정직 3개월과 함께 보직 해임 처분이 내려졌고 동호에게도 같은 수준의 징계가 부과되었습니다. 정직 처분은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근무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했어요. 보직 해임은 부장교사나 담임교사 등의 보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교사로서의 위상에 큰 타격을 주는 처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징계 기록이 인사기록에 영구히 남게 되어 향후 승진이나 전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어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법적 절차상 현재 수준의 징계가 적절하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었어요. 지혜와 동호는 각각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들 앞에서는 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염려해서 조용히 처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수가 제기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지혜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며 민수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탐정이 확보한 사진과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고 지혜 측에서도 더 이상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지혜는 민수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민수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어 전세 보증금과 예금 등 대부분의 재산을 민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지혜의 귀책 사유가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민수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었죠. 동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민수가 승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동호가 지혜와의 불륜을 통해 민수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인정하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동호는 항소를 고려했지만 변호사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판결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혜와 동호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디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특히 손해배상금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책임 전가와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동호는 지혜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고, 지혜는 동호가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부담과 사회적 비난에 지쳐가면서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어요. 지혜의 교직 생활도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정직 처분이 끝나고 복귀한다고 해도 학교 내에서의 입지는 회복하기 어려웠어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동료, 교사들의 냉대 속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더욱이 징계 기록이 인사 기록에 영구히 남게 되면서 다른 학교로의 전보도 쉽지 않았어요. 교육청에서는 문제가 된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혜는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동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험악했고,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더라도 이런 전력이 알려진 상태에서는 새로운 출발이 쉽지 않을 것이었어요. 체육교사라는 특성상 학생들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였는데 학부모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11월 초 민수는 송파구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2년 반 동안 살았던 신혼집이었지만 이제는 떠나고 싶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베이지색 소파도 안방의 화장대도 모든 것이 지혜와의 추억을 담고 있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로는 서초구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고 회사와도 더 가까운 위치였어요. 민수는 짐을 정리하면서 지혜와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버리거나 기부했습니다. 결혼사진이나 여행 기념품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민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자녀가 있었다면 이혼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이고 아이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을 것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만 간단히 설명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동료들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의 성격이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12월이 되면서 민수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평일에는 업무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지냈어요. 독서나 영화, 감상 등 결혼 전에 좋아했던 취미 활동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동호의 관계는 결국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현실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결국 교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민수에게 이 모든 경험은 씻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소중하고 동시에 깨지기 쉬운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와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